자,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이어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의미론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두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보게 되면 168페이지 담화론이다라는 거. 담화론을 다른 말로 써놓을까요? 화용론. 담화론을 다른 말로. 자, 담화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하지? 화용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체로 지금까지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 쭉 배웠잖아, 그렇죠? 형태론부터 시작해서 문장론, 그 다음에 의미론까지다. 의미에 대한 접근을 했습니다. 보통 이 담화론은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되냐면 이야기로 나와요. 뭐로 나와요? 이야기. 형태론은 단어라고 나오죠. 문장론에는 문장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의미. 그 다음에가 뭐가 나온다 하지?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라는 명칭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화용론, 담화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와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영역 파트가 바로 담화론이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지? 화용론이다라고 할 수 있죠. 똑같은 문장이라도 달리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해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죠. 똑같은 문장이라도 달리 이해될 수 있다는 거. 아까 거기서 뭘 통해서 얘기했을 때? 대체로 보게 되면 이거는 텍스트, 어떤 문장으로 주어졌을 때의 의미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네, 화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담화적 상황에서, 이야기 상황에서 말소리 가운데 그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달리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어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할 때 화용론이다, 담화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담화의 요소 밑줄짝, 담화의 요소.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화자, 청자, 발화, 맥락이라는 담화에 몇 가지 요소가 있다 하지? 4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됐습니까? 첫 번째가 화자, 두 번째가 청자, 세 번째가 발화, 네 번째가 뭐다? 시작? 맥락이죠. 이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화자라고 하죠. 화자가 무엇을 통해서? 언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통해서,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한다? 청자에게 전달하게 되죠. 근데 청자가 전달할 때 화자와 청자가 놓여있는 상황이 있어 없어? 화자와 청자가 놓여있는 상황이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하지? 맥락이라고 그래. 맥락. 됐나요? 뭐라고 얘기한다 하지? 맥락. 문장 속에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문장 속에서도 하나의 맥락에 따라서 이해되는 것을 맥락적 의미 또는 상황적 의미, 주변적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듯이 맥락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맥락을 다른 말로 상황, 언어적 상황이다 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럴 때 이게 언어, 이 문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언어적 메시지. 이것을 다른 말로 언어적 메시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언어적 메시지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냐? 어떻게 구성돼야 나름대로 상대방에게, 청자에게 내용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는 2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2가지. 2가지가 뭐겠다? 첫 번째가 주제의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지? 무엇을 말하고 있지라는 뭐의 통일성? 주제의 통일, 주체의 통일성이 아니라 주제의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표현의 응집성이 있어야 된다. 표현의 응집성. 다시 말해서 주체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용적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적 측면을. 그리고 표현의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측면을 얘기한다. 따라서 내용과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기억해둬요. 그래서 표현의 응집성은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생길 수 있겠는가? 표현의 응집성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재 보면 뭐가 나와? 교재 169페이지 보면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게 몇 가지 나왔지? 3가지. 지시 표현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다? 시작. 대용어, 대용 표현이 있다. 세 번째 뭐가 표현이 있다? 접속어의 표현. 그렇죠? 상황에 맞는 접속을 사용할 수 있어야겠지.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라는 접속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 따라서
지시적 표현이다, 뭐 대용적 표현이다, 접속적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표현의 응집성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 가운데는 이것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네, 지시어.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시어라고 생각하겠죠. 야, 자, 이, 그, 저 있어 없어? 교재 몇 페이지? 169페이지면 이, 그, 저 나왔죠. 이, 그, 저 할 때 이는 누구와 가까울 때 이를 쓰죠? 화자와 가까울 때 이를 쓰죠. 야, 이것은 뭐예요? 그러지 누가. 이것은 뭐예요? 그러지 누가. 저것은 뭐예요? 하지 않지. 저것은 뭐예요? 이렇게 이것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저것은 뭐예요? 저것은 뭐예요? 라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를 갖다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라고 할 때 이는 화자, 말하는 사람과 가까운 것을 제시할 때 이를 쓴다라고 하는 것. 듣는 사람과 가까운 걸 쓸 때는 뭘 쓰겠어요? 듣는 사람과 그 연필 좀 줄래? 그 책 좀 줄래? 글을 쓰죠. 화자와 청자의 공이 먼 거, 같은 먼 거리를 뜻할 때 뭘 쓴다 같이? 저를 쓰죠. 그래서 이, 그, 저, 시죠. 뭘 쓴다 같이? 이, 그, 절 쓴다. 이렇게 해서 지시어, 대용어, 접속어와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주제의 통일성과 뭐에 대한 이야기? 표현의 응집성과 관련돼서 알아두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그 메시지가 뭐야 돼? 주제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게 주제의 통일성이에요. 만약에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무엇을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렵겠죠. 파악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주제의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뭐여야 돼? 상당히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여야 돼? 응집성을 갖고 있어야 돼. 응집성.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뭔가 논리적이라는 측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 저라는 지시어를 잘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용 표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대용.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을 대용어라고 그래. 우리가 보통 명사 가운데도 그 명사를 갖다 대신한 말을 뭐라고 했죠? 대명사라고 했죠. 그것이 대용어는 바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빠가 나왔다면 아빠는 엄마의 남편이 되겠고 엄마의 뭐가 됐다? 남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대용할 때 그 대용을 따라가는 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 뭐가 나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나오죠. 다음 중 밑줄 친 것 중 지시하는 대상이 같은 것은 뭐냐 다른 것은 뭐냐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죠. 특히 고전소설 파트에서는 이런 대용적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때 있거든.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떨 때는 대감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름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벼슬로 나오고 알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막 그런 점에서 한 인물이지만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불려지는 그런 호칭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또는 지칭어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같은 대상이 아닌 걸 찾는 문제 나올 때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 이것은 결국 뭐라 해야 되죠? 언어적 메시지라 볼 수 있죠. 언어적 메시지는 이와 같이 크게 보여 주제의 통일성과 표현의 뭘 통해서 같이 응집성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정리됐습니까? 잘 정리해둬요. 그래서 주제의 통일성과 뭐가 있다 같이 표현의 응집성. 그래서 내용과 형식 면에서 우리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메시지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 똑같은 말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죠. 그러한 거래요. 사실 우리는 뭘 겪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6.25라는 걸 겪었고요. 6.25 전후에 있어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태백산맥에서도 소설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 잘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빨치산 생각나나? 빨치산, 빨갱이, 빨치산 생각납니까? 결국 북한 정기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지금 게릴라전을 갖다 펼쳤던 많은 그런 공산주의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그걸 동조했던 많은 세력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전투를 갖다 벌였잖아요. 우리가 소위 지리산 같은 데서 숨어서. 대표적으로 빨치산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빨치산. 자, 빨치산 또는 플러스 빨갱이. 빨갱이라는 말 들으면 좋아, 나빠? 상당히 나쁘다고 했죠. 왜? 우리는 그런 역사적, 사회적 어떤 현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맥락에는 단순하게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언어적 맥락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다시 시작? 언어적 맥락. 언어적 맥락이 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168페이지 있어 없어요? 있죠? 언어적 맥락이 있고 그 다음에 비언어적 맥락이 있어. 비언어적 맥락. 빨치산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그런 어떤 사회적,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빨치산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언어적 맥락에는 사회적 맥락, 무슨 맥락? 사회적 맥락이 있고 역사적 맥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비언어적 맥락에는 뭐가 있다 나왔지? 사회적 맥락이 있고 뭐가 있다 나왔지? 역사적 맥락이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맥락이 있다는 정도를 기억해 두라고. 만약에 시험지 가운데 단순하게 언어적 맥락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문장 속에 갖는 단어의 의미에 초점 맞추는 맥락을 언어적 맥락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반면에 똑같은 말이라도 그 사회적인 또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 이해가 달리 해석될 때가 있겠죠. 근데 보면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시를 뿌려라.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있어 없어요. 이것을 단순하게 언어적인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눈 내리는 날 매화가 피는 거죠. 매화가 피는 데 있어서 그 매화가 눈이 내리기 때문에 눈의 무거움 때문에 눈이 쌓이면 그 매화가 피는데 어림을 겪어야 안 갈까요? 겪겠죠. 뭐 그런 걸로 그냥 이해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것을 사회 역사적인 또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일제 강점기 하에서의 바로 식민지 현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의 핍박을 의미하게 되겠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피어나려고 하는 매화는 그 극복의 의지로 이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사회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장르, 짧은 글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또는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조입니다. 뭐가 있다? 시조. 시조는 단순하게 언어적인 맥락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거기는 뭐가 많이 투여되어 있다? 사회 문화적인, 역사적인 요인들이 많이 투여되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통해서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더 고려해서 이해해야 할 장르는 뭐냐? 그럼 대표적인 게 뭐다 하지? 시조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정리됐나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둬야겠다. 그래서 담화론, 화용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네 가지 요소가 있어. 화자, 그 다음에 청자, 맥락. 여기 뭐가 있더라? 문장. 이 문장이 뭐다? 메시지가 된다고 했지?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화자랄지, 문장이랄지, 청자랄지, 맥락. 이것이 여러분들 교재에도 주어져 있던 담화에 있어서의 그런 네 가지 요소, 외부적 요소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 요소 잘 알아둬. 뭐가 있다? 시작. 화자, 문장, 청자, 맥락이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특히 이 메시지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 주제어 통일성과 뭐가 들어간다? 시작. 표현의 응집성이 들어간다는 거. 됐죠? 이걸 기억해둬. 다 같이 시작. 주제어 통일성과 뭐다? 시작. 표현의 응집성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담화. 뒤로 넘겨봐봐. 170페이지. 자, 170페이지 보면 그 담화의 유형이 나왔죠? 담화 유형의 밑줄자. 담화 유형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정보 제공 담화, 호소 담화, 약속 담화, 사교 담화, 선언 담화.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할 때 어떠한 기능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담화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가 정보 제공 담화. 두 번째는 무슨 담화? 시작. 호소 담화. 세 번째는 무슨 담화? 약속 담화. 그 다음에 사교 담화. 그 다음에 무슨 담화가 있다? 시작. 선언 담화가 있다는 것. 정리됐죠? 이렇게 해서 그게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게 이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이 밖에 전달 양식에 따라서 구어 담화와 무슨 담화가 있다 하지? 문어 담화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어떤 문장이라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이 메시지가 하나의 담화적 기능만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특별히 그 중에서 2개 이상의 담화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광고가 있어요. 뭐가 있다 하지? 광고. 광고는 뭐도 있어요?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그 제품을 사달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호소의 기능도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제품을 갖다가 소비자들이 샀을 경우는 이것들을 보장해 주겠습니다라는 약속도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광고는 어떤 기능만, 하나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진짜? 정보 제공의 그런 어떤 기능도 있고, 두 번째는 호소의 기능도 있고, 뭐도 있다, 세 번째는 약속의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거. 정리됐나요? 이런 식으로 혹성도 심리 가운데 다음 광고문을 제시한 상태에서 이 광고문에 나타난 기능이라 볼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 171페이지 봐봐. 171페이지 보면 2016년도에 국가직 7급에 그와 같은 것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광고 문안에 포함된 담화의 기능이 아닌 것은 뭐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랬을 때 거기 보면 호소 기능, 정보 제공 기능, 약속 기능, 오락 기능. 뭐가 아니야? 오락 기능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그런 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참고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담화 유형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언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거기 169페이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요거 기억해둬야 돼, 이거. 네? 이거 표를 딱 하나 머릿속에 딱 정리해놔야 되겠지? 잘하도록. 그래서 아까 여기서 주제의 통일성이 할지 표현에 뭐가 있다 나왔지? 응집성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뭐가 나올 수 있어? 담화가 나오겠지. 담화가 나온다면 뭐해? 마치 연극의 대본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그래서 영희도 나오고 철수도 나오고 순위도 나오고 있잖아. 그럴 때 이 사람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 뭘 고르는 문제 나올 수 있냐면 주제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주제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누구냐? 그럴 주제의 통일성과 관련돼서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표현의 응집성. 표현의 응집성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어? 지시어를 할지 대용어를 할지 접속 표현을 잘해야 되겠지. 그럴 때 지시어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 대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 또는 접속어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르는 문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두 가지 꼭 기억해둬. 주제의 통일성과 표현의 응집성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자, 담화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있죠. 직접 봐라. 자, 직접 봐라가 있고 무슨 봐라가 있다 같이 간접 봐라가 있다. 이거 기억해둬. 자, 밑줄 쫙 해놔. 직접 봐라, 간접 봐라. 기본적인 문장을 평서문, 의문문, 평서문이라고 할 때 이 문장들의 언표내적 행위는 각각 진술, 질문, 명령 또는 요청이 되는 것처럼 문장 형태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언내표적인 그러한 행위가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과 그 표시하는 그 표지가 기능이 일치한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직접 봐라는 종결 의미와 기능이 일치한다. 자, 종결 의미와 기능이 일치하는 것을 무슨 바라다 같이? 직접 바라라고 한다. 생각나요? 다 같이 종결 의미와 기능이 일치하는 것을 무슨 바라다 같이? 직접 발화라고 하고, 간접 바라는 것은 종결 의미와 기능이 불일치한다. 자, 직접 발화는 종결 의미와 기능이 일치하는 것이고 종결 의미와 기능이 불일치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같이 간접 발화한다. 이것을 기억해둬야 돼. 반드시 숙지할 것.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직접 발화하는 것은 뭐다고? 종결 의미와 기능이 일치하는 것을 직접 발화. 종결 의미와 기능이 불일치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같이 간접 발화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죠? 창문 열어 할 수 있죠? 창문 열어 이렇게 하면 직접 발화가 될 수 있죠. 왜? 명령적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종결 의미와 그 기능이 일치하죠. 근데 창문 열어줄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종결 의미가 의문형이죠. 의문형인데 그 속에는 뭐가 담겨있어? 창문을 열어라는 명령적 의미가 담겨있지. 그럼 종결 의미와 그 기능이 뭐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거지. 이것을 간접 발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주안역 어디로 갑니까? 뭐 서울역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모르는 길이야. 길을 몰라. 그랬을 때 물어봤어. 뭐예요, 그거는? 당연히 뭐에다 같이 직접 발화가 되는 거죠. 모르는 것인데 물어봤잖아요. 직접 발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리됐나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교실이 좀 덥지 않니? 교실이 덥지 않니? 이건 뭘까요? 뭐라고 유혹할 때? 좀 교실 안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라 또는 창문을 열어라 선풍기를 틀어라는 말을 숨긴 채 교실 안이 덥지 않니? 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다 같이? 간접 발화가 된다. 따라서 머릿속에 기억해두자. 종결 의미와 그 기능이 일치하면 시작.
종결음이와 그 기능 일치하면 직접 봐라. 종결음과 기능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 봐라. 그렇게 정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것만 알면 돼. 그런 것, 뭐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가끔은 뭐가 나와? 172페이지. 지시어에 대한 이야기. 172페이지 보면 지시어. 그래서 문제 거기 보면 날개단을 보자. 날개단. 날개를 보면 기억에서 리을 중 지시 대상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뭐냐? 기억에서 리을 중 지시 대상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뭐냐? 그래 나와 있죠? 봐봐, 이런 식의 문제 나오잖아요. 지시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지시어 또는 대용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관련해서 보게 되면 해결되시죠. 지난번 빌려갔던 이 책은 별로 재미가 없어. 그 책은 어때? 라고 할 때 이와 그는 서로 다른 대상이죠? 다르니까. 이 책은 꽤 재미있던데 철호가 저 책 읽어봤니? 저 책 읽어봤니? 할 때 뭐가 되었지? 그 책은 어때? 할 때 이 책은 참 재미있대. 그럼 이는 뭐가 되는 거야? 다치? 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 그 책 재미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죠. 따라서 이때의 그와 이는 아무래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까운 것을 얘기하니까 이가 됐을 것이고, 알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에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라고 지시했겠지. 따라서 지시하는 대상과 관련돼서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도 역시 나올 수 있고,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됐다는 거. 이거저 알아둬요. 이거저. 이때 저는 어디 쓰는 거라고요? 화자나 청자의 공이 먼 것을 얘기할 때 저를 써요. 그래서 저 달이 봤구나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 산 꼭대기에 있고, 알겠어요? 나는 산 아래에 있다고 해서 야, 그 달은 봤냐? 이런 말하면 맞아 틀려? 틀린다는 거죠. 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 지구에 있든 그 거리는 다 같다 보여야 되겠지. 그래서 저 달이라고 해야지. 저 달. 그 달이라고 하면 틀리게 된다. 이것들도 혹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갈까요? 뭐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 문제 거기 174페이지. 1번 문제만 하나 풀어봅시다. 1번 문제 174페이지 1번 문제. 다음 공무원의 말에 대한 독이어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 민원실에서 큰 소리를 떠들고 있는 민원인에게 죄송하지만 다른 민원인들도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큰 소리 떠들고 있는 민원인, 죄송하지만 다른 민원인들도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지 아니죠. 일종의 뭐다? 간접 발화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간접 발화는 대체적으로 보면 직접 발화에 비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감정을 좀 더 보아서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고려해서 상대방을 좀 배려해서 하는 경우가 일종 간접 발화에 많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 부담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거야? 부담을 줄여주는 거야? 부담을 줄여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청자가 심리적인 부담을 낮추려는 표현이다라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맞는 것이 되잖아. 발화 형식과 발화 기능이 일치한다. 이러지 않죠? 발화 기능과 발화 기능이 일치하지 않게 불일치하는 거죠. 불일치하는 것이 무슨 표현이야? 간접 발화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아니죠.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죠. 화자가 청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표현. 맞죠? 이렇게 해서 문제다 몇 번 나같이? 2번이다. 이런 식의 문제. 사실 뭐 화형론적인 측면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그런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직접 발화냐 간접 발화냐. 알겠죠? 이것을 묻는 문제와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지시어나 대용어 있죠? 이런 사용 능력, 그것을 통해서 같은 지시하는 대상이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가 두 개라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는 쭉 화형론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문법의 영역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아마 여기까지 해서 뭘 여러분들께 전달해 줬죠? 압축 문자를 준 적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문법에 대한 압축 문자, 특히 문장론까지는 내가 좀 더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줘야 되겠죠. 이제 어문 규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줄거리 한번 훑고 잠깐 쉬었다가 어문 규정 파트, 새로운 영역이니까
거기서부터 촬영이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제일 앞에 언어와 국어 파트. 이 시간에 이제 복습의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앞에 보면 우리가 표가 있어. 이 책의 차례. 이 책의 차례가 있어. 차례. 차례가 있죠. 이 책에 뭐가 있다 같이? 차례가 있지. 거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언어와 국어, 그다음에 이론 문법 쭉 있죠? 자, 그렇다면 언어와 국어 파트부터 얘기합시다. 언어라는 것은 언어의 3요소를 하면 될까? 언어의 3요소.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통해서 외울 때 뭐 덜어 외웠죠? 대체로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같이 자사역분, 개추, 감사표, 미의죠. 국공요법 고유한 잠오삼, 상관 높이 외친다, 문첨 주소, 수피 높단 뭐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힘들 테니까 일단은 대중적인 교육법을 위해서 일단 일반적인 내용만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특성에는 크게 주목할 특성으로서 4가지가 있다고 했지. 자의성, 역사성, 사회성, 분절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것을 자의성이라고 하겠고요. 언어의 그런 어떤 형성 과정, 언어의 성장 과정을 언어 특성에 비춰보면 자의성, 그다음에 사회성, 역사성 순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언어의 특성 부분에서 가장 심히 잘 나왔던 게 자의성이었고, 자의성의 증거로서 동의역.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역은 무슨 역? 주안역, 서울역, 그죠? 그러니까 주안역, 서울역 할 때 여기 뜻이 우리가 언어의 특성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자의성의 증거로서 이해될 수 있는 역이 동의역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 동의역. 뭐가 있어? 첫 번째, 동음어. 그 다음 뭐다 같이? 또 뭐가 있어? 다 같이? 이음 동의어. 시작. 이음 동의어가 있었죠. 그다음 세 번째, 역사성. 이것들 다 뭐의 증거다? 자의성의 증거로서 이해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언어의 기능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언어의 기능에서는 감사표이 있죠. 언어의 기능이 크게 두 가지. 표현적 기능과 뭘로 나눌 수 있다? 표출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현적 기능과 표출적 기능의 차이점은 의도성의 여부. 뭐의 여부? 의도성의 여부. 의도성이 있으면 표현적 기능, 의도성이 없으면 뭐다 같이? 표출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현적 기능의 가장 대표인 거 감사표이죠. 감화적 기능이 있다든가 미학적 기능이 있다든가 표현적 기능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정보 전달적 기능이 있다든가 사교적 기능이 있다든가 들어본 적 있죠? 이것들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국어에 대한 어떤 소위 개념. 국어는 한 국가의 공식어이자 그다음에 통용어이자 표준어가 뭐가 된다고 했지? 국어라고 했죠. 국어의 체계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3가지 고유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다. 뭐는 아니다고 했지? 국어의 체계 속에는 외국어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 외국어는 외국말로서 국어의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 말이다. 국어의 체계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다라고 할 적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어가 갖고 있는 국어는 언어로서 존재하지만 다른 언어와 달리 우리 국어가 갖는 특징이 있죠. 그 국어의 특징을 거기 3가지 영역을 통해서 나눠서 설명한 적이 있지. 음상 특징, 형태상 특징, 문장상 특징. 음상 특징으로서 가장 대표인 것은 자모산, 자음과 모음에 관한 것 또는 삼지적 상관속만 나오면 음운상 특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형태상 특징, 어휘상 특징으로 이해될 때는 뭐가 얘기한 적이 있죠? 다 같이? 상감, 높이, 외친다. 상징어가 발달됐다. 감각어가 발달됐다. 높임말이 발달됐다. 친조거나 그 다음에 외래어가 많다. 이것이 바로 어휘상 특징, 형태상 특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생각납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상 특징. 문장상 특징은 문첨, 주소, 숲이 높다. 문첨, 주소, 숲이 높다. 문장상 특징. 문장상 특징과 관련돼서 문첨, 주소, 숲이 높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 국어는 첨가로서 조사와 어미가 발달됐다는 점, 주어와 서술어, 어수를 갖고 있다는 점, 수식어와 피수식어 있죠? 이 밖에 높임법이 발달됐다. 단어 형성법이 발달. 이것이 바로 문장상 특징, 문법상 특징이라고 했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 다음 중 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국어의 특징 가운데 의문상 특징이 아닌 것 또는 문법상 특징이 아닌 것, 이렇게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국어 순화 같은 경우도 언급이 될 수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좀 덜 나오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꼭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국어 순화는 뭘 기억해 두라고 했지? 어려운 한자를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 두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 교재는 다른 교재에 비해서 좀 더 그와 같은 것들을 정리해 놨어요. 특히 요즘에
행정 용어랄지 법률 용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일본의 잔재들이 많이 살아 있어서 어려운 한자가 많다고 해서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 밖에 이제 하나 더 아는 것이 있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 있죠. 언어와 인간에 있어서는 뭐 언어와 민족,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언사, 언어와 사고의 관계라고 했지. 따라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다. 언어 우위론.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 사고 우위론. 이렇게 해서 언어 우위론과 사고 우위론을 구별할 줄 아는가에 대한 문제도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 필요는 없죠. 그것만 보고 이해하는 거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머리 거기 목차를 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문법 말소리가 있습니다. 이론문법 말소리. 말소리는 의문론이죠. 의문론. 의문론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알아두라고 했는데 의문론에 있어 단위에 대한 이야기 있고 그다음에 체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의문의 변동에 대한 이야기. 기억납니까? 자, 의문의 단위에는 뭐가 있었지? 의문의 단위는 의문과 음절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소리값으로서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가 뭐였지? 의문이었죠. 의문.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로서 음절의 핵, 음절이 있었죠. 자, 이 밖에 이제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의문의 체계에 관해서 자음을 한번 외우는 것, 외우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어? 시작. 양치, 경은호, 파파마, 비유, 바다, 가자, 서해, 마누, 라야. 생각나? 뭐부터도 기억이 되고. 모음은 시작. 모음은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모음. 특히 단모음 체계에 관련해서 외웠던 거. 그렇지. 키위크근, 세네그봉, 예사까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해도 되는데 오늘날 현대국에서 자음과 모음은 총 몇 개? 현대국에서 자음과 모음 총 몇 개? 자음 14개, 모음 10개, 24개, OX, X. 이것은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서 결국 이러한 24자를 활용해서 적게 된다는 것이고 현행 국어에서 자음은 19개고요. 모음은 21개, 합쳐 100개, 40 의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자음의 분류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리내는 자리, 소리내는 방법, 소리의 성질 이렇게 해서 그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고 소리내는 자리에 따라서 양순음, 치조음, 경국의, 연국의, 후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는 뭐가 있다? 시작.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게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무성음이 있고 뭐가 있다? 유성음. 성대를 울리고 나오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같이? 유성음, 성대를 울리고 나오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 무성음. 그래서 유성음과 무성음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참고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하는 거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도 설명했을 수 있을 텐데 의문의 변동. 의문의 변동 보기 전에 모음입니다. 모음. 모음에 있어서는 특히 단모음을 갖다 나눴을 때 그게 세 가지 기준을 갖고 나누지. 첫 번째가 혀의 앞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주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다음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원순과 형순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것도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라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는데 이중모음과 단모음은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지? 발음할 때의 혀의 위치나 입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단모음.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모양이 변하면 이중모음이라고 했고 우리 국어에서 이중모음 몇 개? 11개가 있죠. Y계열, W계열, 의계열. 그래서 그게 몇 가지? 11개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의문과 의문이 만났을 때 한쪽 의문의 열마다 다른 쪽이 변하게 되는 것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어에서 의문의 변동으로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2번이나 수업했던 적이 있잖아. 그래요. 있죠? 그래, 의문의 변동. 거기 대표적인 게 교탈, 축첨, 교체, 탈락, 축약, 첨가가 가장 대표적이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교체 가운데 특히 뭐 비음화나 유음화나 국의 음화를 동화로 빼주면 5개로도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한 적이 있죠. 기준에 따라서 그 가지수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학교 문법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게 4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교탈, 축첨. 시작. 교탈, 축첨.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그때 교체 가장 대표인 것이 뭐가 있다? 음비유 구대. 좋아요. 음비유 구대. 음절의 끝으로 규칙. 그 다음에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그래서 음비유 구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음비유 구대. 시작.
비유, 구대. 그걸 좀 기억해두면 되겠고. 이 밖에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것은 뭐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탈락과 축약이 있죠. 탈락과 축약의 공통점은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이 된다는 점은 공통점이 있죠. 그렇지만 완전히 하나의 음가가 없어지는 것은 탈락이 되어 있고 음가가 반모음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뭐다 같이? 그렇지. 반유지되는 것은 축약이라고 했죠. 그걸 생각해 두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첨가가 있다. 첨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해 둘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지? 첨가에서 나봐, 시작, 나봐. 니은 첨가와 비읍 첨가. 나봐, 나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니은 첨가와 비읍 첨가가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한 적 있죠? 니은 첨가 한번 외울까? 어떨 때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죠? 어떨 때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어?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뭐예요? 그렇죠? 니은 첨가 폭밭 이야 여여여 니을 받침 날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니은 첨가가 되는 경우는 복합어 상황에서 앞에가 받침 없는 모음, 받침 있는 모음문제로 끝나고 뒤가 이야 여여라는 모음으로 시작된 말이 왔을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다. 물론 앞에 받침이 특별히 무슨 받침일 때는 리을 받침일 때는 유머가 일어나기 때문에 리을 걸로 적게 된다. 그래서 니은 첨가 폭밭 이야 여여여 리을 받침 랄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자, 우리가 비읍 첨가 관련해서 표기상 첨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쌀, 시, 쌀이 뜻이죠. 쌀, 씨, 쌀이 때가 결합된 말은 대체로 비읍이 첨가되는 환경을 볼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볕쌀이 아니라 시작. 볍쌀이야, 아니 볍쌀이라는 여자. 햇살이야, 햅쌀이야, 햅쌀. 좆쌀이야, 좁쌀이야, 좁쌀. 볕이야, 벽시야, 벽시. 이렇게 해서 비읍이 첨가되는 것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어.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탈촉점 이외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사두알. 사이수로 현상이랄지, 두음법칙이랄지, 활음조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사이수로 현상이다. 왜 사이수로 현상이나 두음법칙이나 활음조 현상은 따로 뺐을까? 교탈축점 범주에 넣지 않고 왜 따로 뺐을까? 이유은즉슨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교탈축점 어느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한 범주에 넣을 수 없더라. 교체면 교체, 탈락이면 탈락, 축약이면 축약, 첨가에 넣어줄 수 없더란 얘기지. 근데 사이수론상은 뭐도 들어가? 사이수론상은 교체도 들어가고 첨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결국 보면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 뭘 얘기한 적이 있어? 있으면 울림소리 플러스 뒤에 안울림 에서소로 갔을 때 뒷소리가 안울림 에서소로 된소리 되는 거 있지? 그건 뭐예요? 당연히 교체지. 그런데 소리상 뭐가 첨가되는 경우에 있어? 앞에가 모음절이고 뒤가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된 말 왔을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거. 앞에가 무조건의 상황에서 뒤에 이야요가 왔을 때 소리상 니은이나 니은이 첨가되는 게 있죠? 그래서 첨가되는 경우도 있고 뭐도 되는 게 있다. 교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체와 뭐에 들어간다? 첨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빼줬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음법칙은 왜 두음법칙은 교체나 탈락이나 축약이나 첨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유는 뭘까? 두음법칙은 니은이 이응될 수 있죠.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탈락이지. 근데 니은이 니은되지. 교체지. 그래서 이와 같이 두음법칙은 탈락과 교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범죄에 넣지 않았다. 발음적으로 활음전상. 활음전상 뭐야? 활음전상은 니은이나 이응이 니을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이나 이응이 니을되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교체와 첨가가 들어가. 뭐가 들어간다? 교체나 첨가. 그래서 어느 한 범죄에 넣지 않고 따로 빼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두알.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이야기였다. 머릿속에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문의 변동까지 마쳤고요. 형태로 파트. 형태론의 단위는 뭐가 있다? 형태소와 단어가 있었죠. 형태소 개념 말해봐. 시작. 형태소란 최소 의미 단위라고 했죠. 단어란 최소 의미 자립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 더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태소의 분석 문제, 단어의 분석 문제 나올 수 있는데 형태소의 분석은 형태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의미 단위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의미를 가질 때까지는 쪼개고 쪼개는데 거기에는 실질적 의미도 있을 수 있고 형식적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했지. 그래. 하여튼 형식적 의미라도 의미가 있는 걸 봐서 쪼개고 또 쪼개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좀 알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말소리와 관련돼서 생각을 좀 해볼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와 관련돼서도 잘 정리 좀 해둘 수 있습니다. 단어는 무슨 논이다 같이? 형태론이라는 거 할까 있겠죠. 또 단어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단어 형성 과정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졌다 단위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어근을 이루어졌다. 두 개 이상의 어근, 합성어. 어근에 접사가 결합됐다. 뭐다? 시작? 파생어라고 했지. 여러분들, 어근과 접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지? 그렇지. 실제 우리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거나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으면 뭐다 낫지? 어근이라고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쓸 수 없거나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뭐다? 시작? 그렇지. 접사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예컨대 우리가 보면 군소리라고 할 때 군소리와 군고구마를 할 때, 자, 실질적 의미가 드러난 것은 군고구마 할 때 군이야, 군소리 할 때 군이야? 군고구마 할 때 군은 실질적 의미가 드러나지, 굽다라는. 그러나 군소리 할 때는 소리를 굽는 게 아니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굽다라는 의미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접사. 접사라면 다른 의미로 사용된 거겠지. 굽다는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전이돼 사용되겠지. 그래서 그때의 군은 쓸데없다. 시작. 쓸데없다는 뜻을 갖는 거죠. 따라서 군소리는 쓸데없는 소리를 군소리. 군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참고해 두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어와 관련돼서 계속해 봅니다.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이 밖에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말, 파생어는 어근에 뭐가 결합된 말? 접사. 특히 우리가 합성어 관련해서 기억해 둘 것은 뭐가 있었죠? 의미상 합성어와 문법상 합성어가 있었는데, 의미상 합성어는 대종용, 대등합성어, 그 다음에 정속합성어, 그 다음에 융합합성어. 구분할 줄 알아라고 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고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할 때 그 춘추가 나이라는 의미다면 무슨 합성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할 때 춘추가 나이라는 의미로 했다면 무슨 합성어? 융합합성어. 그렇죠. 나무는 나무인데 감나무 무슨 합성어? 나무를 감이 함정하잖아. 유속합성어 또는 다른 말로 종속합성어. 됩니까? 합성되기 전이나 합성된 후에 그 뜻을 그대로 유지하면 병렬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손발이 다 터졌다 하면 손과 발이 터진 거지.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에 닿지? 이거는 병렬 합성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밖에 품사에 관련돼서 설명한 적이 있어 없어요? 품사 있죠? 품사. 설명해봐. 시작. 품사하면 우리가 소위 기능, 의미, 형태 세 가지의 품사 근륜이 있을지, 기능으로 나눴을 때는 체연,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나눌 수 있고, 이것을 의미 중심으로 나눌 때는 명대수, 부관, 조감, 동형. 시작. 명대수, 부관, 조감, 동형.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부사, 관형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할 수 있죠? 따라서 오늘날 현행 국어에서는 몇 품사? 구품사. 특별히 기억해 둘 것은 품사의 구별과 관련해서 알아들어오겠지? 그럴 때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얘기했고요. 마지막 문장론. 문장론에서는 우리가 크게 단위가 있었지. 몇 가지? 세 가지. 시작. 어절, 구절. 시작. 어절이 있고 구가 있고 절이 있었지. 어절은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어절을 이루고요. 구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만나서 구를 이루고, 그러나 다만 절과 차이점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만나서 구와 절을 이룬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지만,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가 되면 절이 되고,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가 안 되면 구가 된다고 했지. 그래서 구와 절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 밖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문장론의 성분이 있죠. 문장의 성분은 크게 세 가지.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었고,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골격성분으로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고, 부속성분에는 부사와 관여가 있고, 독립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따라서 주목보서, 부관, 독에 대해서 기억해 두라겠지.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가운데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은 뭐냐, 문장 성분이 같은 것은 뭐냐 라는 것식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었다. 알겠지?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서 이번 주 없다고 했어? 주간평가? 없다고 했어? 그럼 어차피 이제 지난번에 나눠줬던 문장론까지 해서 아마 평가가 들어갔을 거야. 알겠죠? 그 관련된 걸 풀면 거기 문장 성분에 관련된 거 나오고요. 문장의 짜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문장에 있어서의 그 짜임, 혼문장이 있고 뭐가 있다? 견문장이 있지. 주어 플러스 서술어 한 번 되는 것을 혼문장, 주어 플러스 서술어 두 번 되는 것을 견문장. 우리 국어에 견문장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을 갖다 살핀 적이 있지. 하나는 뭐다?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그래서 문장 속에 또 다른
그럼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 문장과 문장이 이어진 문장을 뭐라고 한다 했지? 이어진 문장. 따라서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고 뭐가 있다 시작?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를 해 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문법의 여러 표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의 여러 표현에는 주부 높사피, 대체적으로 주부 높사피 아니라 시부 높사피라고 했지? 시부 높사피. 시부 높사피는 뭐였지? 그렇지. 시부 높사피는 시간 표현, 부정 표현, 높임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시간 표현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었지. 시제와 상. 시제에는 두 가지가 있었지. 절대적 시제와 상대적 시제. 그래서 절선발, 상관사, 상보완진. 생각나? 그 다음에 뭐 의가추, 현불, 뭐 대체적으로 보면 완지미, 현불, 의가추 이렇게 외운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적 시제는 뭘 중심으로 한다? 선어말 어미, 시제, 선어말 어미를 중심으로 하면서 있죠? 그래서 발화시와 사건시가 같으면 현재가 되고 발화시가 앞서면 미래가 되고 사건시가 앞서면 뭐가 된다? 과거가 된다.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 시제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서술어가 나올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상대적 시제는 실현된다라고 얘기한 적 있지? 그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이 밖에 부정표현은 우리 국어의 부정표현은 몇 가지가 있다? 안부정문, 못부정문, 아니다 부정문이 있고 특히 안과 못을 통해서는 명령문이나 청의문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지. 그래서 보충법으로 말다가 있다. 말다 부정문. 그래서 안부정문, 못부정문, 아니다 부정문, 그 다음에 안과 못의 보충 부정, 말다 부정이 있다. 이것들 머릿속에. 이것 빼놓고는 부정문이라 볼 수 있으면 안 돼요. 철수는 집에 없다. 부정문이다. 부정문 아니다. 철수는 집에 없다는 부정문이다. 부정문 아니다. 부정문 아니라고 했어 이거. 철수가 집에 없다는 있다에 반의문인데도 부정문 안 하냐. 만약에 있다에 부정문을 만든다면 있지 않다라고 해야 맞다. 그렇게 정리한 적이 있죠. 자, 높임표현. 우리 높임표현은 몇 원체가 있다? 3원체가 있다. 몇 원체에게? 3원체에게. 주체 높임, 상대 높임, 뭐가 있다 같이? 객체 높임이 있다. 주체 높임은 말 그대로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걸 주체 높임이라고 하겠죠. 따라서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거 했고 거기는 주체 직접 높임이 있고 뭐가 있다? 주체 간접 높임이 있다. 주체 직접 높임은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거고 주체 간접 높임은 주체와 관련된 신체의 일부나 주체의 소멸을 높여서 주체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특히 주체 높임에 주로 사용됐던 여휘를 보면 뭐가 있어서 개편 주접들,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돌아가시다 있죠? 이런 것들 편찮으시다. 이것들이 대체로 주체를 직접 높일 때 쓰는 말이다. 머릿속에 기억해 둘 것은 있으시다와 아프시다는 주체 간접에 사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는 허리가 편찮으시다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야. 허리는 아버지와 관련된 신체죠. 허리가 편찮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편찮은 거야. 그러므로 뭐라고 해야 돼?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시다라고 해야 돼. 알겠죠? 계시다는 직접 높임의 시이죠. 아버지는 지금 집에 계신다 할 때는 직접 높임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는 직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했지? 아버지와 관련된 게 직장이고 있다의 주체는 직장이고 이 직장은 누구의 직장? 아버지 직장. 이걸 간접 높임이라고 그래.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해 둬야겠다. 자, 이 밖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 둘 것 가운데 뭐가 있다? 사동과 뭐가 있다? 피동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한번 볼까? 사동에는 파생적 사동이 있고 통사적 사동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리기 우구추, 이희리기 우구추 식기를 통해서 이런 걸 파생적 사동, 개 하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동을 통사적 사동. 이때 직접행위 미침, 간접행위 미침이라는 두 가지에 이해될 수 있다. 뭐요? 파생적 사동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사동문에 있어서의 지나친 사동문, 뭘 얘기한 적이 있지? 시키다의 남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시키다를 써야 할 자리에 하다를 넣었을 때 오히려 자연스럽다면 시키다는 남용된 경우고 시키다 대신에 하다를 썼을 때 오히려 된다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시키다의 남용 여부는 하다를 대체해봐서 자연스럽냐 자연스럽지 못하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겠다. 자, 피동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피동은 당하다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걸 피동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역시 파생적 피동이 있고 통사적 피동이 있죠. 이일이기 되다를 통해서 이런 것을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고 개 되다, 지다를 통해 이룬 것을 통사적 피동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 둘 수 있는 것이 뭐였었죠? 탈행동적 피동에 대해서 알아들어야겠지. 탈행동적 피동은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고쳤을 때 동작조를 설정하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피동문은 있는데 그 피동문에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을 때를 탈행동적 피동 또는 능동문의 공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서 우리는 사동문은 있는데 사동문에 대응되는 주동문이 없을 때 뭐라고 한다 하시죠? 주동문의 공백이다 그랬지. 그때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 사동사가 중심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주변적 의미로 사용될 때 그에 대응되는 주동문이 공백일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었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의미론입니다. 의미론 파트에서 뭐라 하도록 하겠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청각 영상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개념. 청각 영상과 개념이 결부되어 있다. 그것이 언어의 의미라고 했지. 그럴 때 청각 영상과 개념만 결부된 언어를 뭐라고 한다? 추상어라고 했고 그 추상어 속에는 조사나 어미까지 포함된다고 했지. 생각나? 이 밖에 청각 영상과 개념이 있으면서 실제 대상이 있으면 구체어가 된다. 그래서 철수, 나무, 간다. 이거는 구체어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실제 대상이 있으니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두라고 했고요. 이 밖에 단어들의 관계에서는 다이어 관계, 동음어 관계, 반의어 관계, 유의 관계, 그다음에 상하의 관계 있죠? 그것을 구분해 두라고 했고 특히 반의어에 있어서는 오직 한 단어는 하나의 반의어를 갖는 뭐에 이로서는 중심 의미에 대한 반의어는 다 하나만 가져. 그런데 주변 의미에 대한 반의어를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가 결국 2개 이상의 반의어를 갖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의미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소위 그 표현과에 대해서는 그게 3가지 배운 적이 있죠. 중의적 표현, ing의적 표현,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 특히 요즘에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이제 중의적 표현 관련돼서 그게 3가지.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은유적 중의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구조적 중의성이 가장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ing의적 표현에서 가장 잘 나오는 패턴은 우리말과 한자어가 중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따라서 경제성이 결여되면 ing의적 표현을 찾는 문제고 정확성이 결여된 표현은 바로 중의적인 표현을 찾는 문제다. 이렇게 알아두고 특히 관용적 표현과 관련돼서는 신체와 서술어의 만남 속에서 제3의 의미를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자. 기억력 테스트. 우리 저 제일 뒤에 남았어요. 코를 떼다. 무슨 뜻이라고 했지? 코를 떼다. 우리 오전에 배웠는데 코를 떼다. 무한을 당하다, 핀잔을 당하다는 의미지. 그것도 알아두고. 그래서 우리가 신체와 서술의 만남 속에 나타나는 의미에 대해서 관용적 표현에 대해서도 기억을 좀 해 두라고 했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의미변화의 원인이 있었죠? 의미변화 원인, 그게 4가지 대봐. 시작.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이 있다라고 그러셨죠? 별로란 단어가 원래는 부정의 의미가 없었는데 별로가 자꾸 부정문과 호응하다 보니까 부정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것은 무슨 원인에 속할까요? 별로란 단어는 의미변화 원인 가운데 원래 별로에는 부정의 의미가 없었어. 근데 별로가 부정의 의미를 갖게 됐지. 뭐요? 언어적 원인. 시작. 언어적. 이거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의미변화 양상이 있지. 여기는 확대가 있고 축소가 있고 이동이 있다. 자, 배운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1번 계집, 2번 왕, 3번 먹다, 4번 어리다. 다음 중 의미변화 양상이 다른 거 몇 번? 1번 뭐였어? 계집. 계집은 의미가 축소된다는 거죠. 일반 여성에서 이제는 계집이 여자를 갖다 비칭하는 말로서 의미가 축소되죠. 2번째. 왕은 의미가 확대됐죠. 옛날에는 임금만을 가리켰는데 지금은 컴퓨터 왕, 여러분 같은 경우는 국어왕이 될 수 있죠. 의미가 확대돼요. 3번째는 먹다. 먹다가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 것만 먹다 했는데 지금은 담배를 먹다, 물을 먹다. 의미가 확대됐다. 즉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 의미를 가지면 확대됐다 볼 수 있겠죠. 4번째는 뭐가 있을까? 어리다지. 어리다는 의미가 이동된다는지. 따라서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의미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있죠. 이거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구별한다? 의미가 이동된 것과 구별될 수 있죠. 왜? 의미 양상이 다르지. 하나는 확대되거나 축소되면서 본질의 의미, 한마디로 의미가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의미 이동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확대와 축소를 구별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확대와 축소가 섞인 상태에서 이동을 구별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구별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확대와 축소는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라는 그런 의미가 뭐가 많아지냐, 줄어드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의미 이동은 완전히 의미가 바뀐 거 버리죠. 그래서 결국 정도의 차이가 다르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그렇게 구별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자,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마지막 화형론. 자, 화형론에 있어서 또 다른 말로 담화론이 나오네. 담화론에 네 가지 요소 대봐. 시작. 화자, 청자, 메시지. 문장으로 보면 메시지. 그 다음에 맥락 있죠. 이것이 바로 뭐다 나왔지? 네 가지 요소야. 그 중에 메시지는 뭘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언어적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 내용은 뭐예요? 주제의 통일성. 형식적 측면은 표현의 응집성. 이 표현의 응집성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작. 지시어, 대용어, 접속을 통해 이루어진다. 알겠지? 그것을 적절히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최근에 이와 같은 것을 묻는 문제 나왔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 발화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발화가 있고 뭐가 있다? 시작. 간접 발화가 있는데 종결음이와 그 기능이 일치하면 직접 발화, 종결음이와 그 기능이 분리하면 간접 발화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뭐에 대해서 배웠었죠? 문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 문법을 바탕으로 한 이게 기초였어. 지금 기초를 갖다 다져놨으니까 이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 언어 생활할 때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밝혀놓은 게 바로 어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어문 규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